북한 김씨 일가 여성들의 최측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그녀들의 모든 발언과 일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매일 같이 다른 세력의 협박에 시달려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현송월의 비서로 일을 하다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진호입니다. 한때 현송월의 비서로 있으랬었죠. 현송월이 처음부터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은하수관 현악단의 단장에 불과했죠. 그러나 김정은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 위치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문화, 외교, 후계 행사 등 핵심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러한 현송월의 모든 발언, 일정, 문서를 총괄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기록했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현송월을 지켜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권력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과 우월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현송월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공연 후 대기실에서 현송월의 손이 떨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무대 긴장감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공포였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공연에 대한 누군가의 보고에 대한 자신의 지위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죠. 어느 날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현송월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날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단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마 난 곧 죽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와 물을 수는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당 간부로서 즉시 보고해야 했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송월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대화들, 진짜 생각들, 김정은에 대한 불안, 리설주에 대한 경계심, 모든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송월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무실 구석,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가 남조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두 갈래로 나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충성스런 당원으로서 즉시 보고하는 길 또는 현송월의 비밀을 지키는 길.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어느 화창한 봄날에 찾아왔습니다. 현송월의 전용 차량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된 것이에요. 그날 오전 운전기사가 정기 점검 중 의자 밑에서 작은 검은 상자를 발견했고 즉시 보고했죠.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심은 것인지 어떤 내용이 녹음됐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도청 장치는 리설주가 직접 지시해 심은 것이었습니다. 리설주는 남편 김정은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는 잔인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현송월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도청 장치를 발견하게 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죠.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기술보위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리설주의 측근들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 지나자 사무실 안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남조선과 연결돼 있었던 건 아니냐? 리설주의 측근들이 의도적으로 현송월을 반역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송월이 제게 맡긴 쪽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 모두 끝장이었죠. 밤마다 땀에 젖어 깨어났고 집 뒤 나무 아래 묻어둔 쪽지가 그대로인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더 두려운 변화는 김정은의 태도였어요. 리설주는 남편의 귓가에 끊임없이 독을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행사장에서 현송월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는 냉랭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죠. 한 번은 공연 후 축하 자리에서 리설주가 현송월의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일부러 다른 간부를 앉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설주와 제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입가에 스친 냉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다음은 내 차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리설주는 현송월의 핵심 실무진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죠. 먼저 공연 기획을 담당하던 부국장이 갑자기 자강도 문화회관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전 책임자가 함흥예술단으로 재배치되었고 통역을 담당하던 여군은 아예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그 여군이 리설주의 명령으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저 현송월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리설주의 잔혹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현송월의 공연에 미세한 기술적 결함을 일부러 만들어 실패하게 하거나 그녀의 의상에 작은 결점을 만들어 김정은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현송월이 마시는 차에 약한 설사제를 타서 중요한 회의 중에 화장실을 오가게 만들기도 했죠.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누가 자리에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전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사무실은 점점 적막해졌고 남은 직원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공기처럼 사무실을 채웠죠. 현송월도 달라졌어요.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완벽함을 추구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정표에 오타를 냈다는 이유로 책상을 내리쳤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리설주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서서히 고립시켜 무력화한 후 마지막 순간에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었죠. 마치 독사가 먹이를 잡기 전에 천천히 에워싸는 것처럼 현송월 주변의 모든 지지 기반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독사의 눈이 언젠가 저를 향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어둠이 깊게 내린 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저를 깨웠습니다. 리설주의 호출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의 부인이 직접 저를 부른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내로 평양 외곽의 한 별장으로 오라는 명령이었어요. 옷을 서둘러 입고 나서는 순간 아내 서연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그녀에게 그저 공연 관련 급한 일이라고 둘러대며 나왔죠.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온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차를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리설주가 저를 부르는 것일까? 현송월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눈치챈 것일까?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상하며 차를 몰았죠. 별장에 도착하니 경호원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도착한 방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리설주가 앉아 있었죠. 리설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다만 계산된 듯한 눈빛만이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죠.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리설주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니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했어요. 거절하면 제 가족부터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가족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었어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표정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리설주는 제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한 듯 했어요. 이내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보위부 간부였죠. 그는 리설주의 지시에 따라 제게 특수 제작된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옷깃에 달 수 있는 작은 크기였어요. 리설주는 매일 저녁 9시 이 별장 앞 우체통에 녹음 내용을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와 아내의 직장, 그들이 모르는 곳은 없다는 경고를 남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길가에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중 스파이가 된 것이었어요. 현송월을 배신하든 리설주의 명령을 거부하든 모두 위험한 선택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소극적인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무해한 정보만을 녹음했어요. 현송월의 일상적인 일정, 공식 발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들만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오래 통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었죠. 가장 끔찍했던 건 며칠 후 들은 소식이었어요. 제가 보고한 내용이 완전히 왜곡되어 상부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망명 의사 발언, 군 간부 접촉, 당 노선 비판 등 제가 절대 보고하지 않은 내용으로 조작된 문서가 유포되고 있었죠. 저는 모함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송월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함정의 일부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현송월이 저를 불러 기밀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득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가슴속 옷깃에 달린 녹음기가 그녀의 모든 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별로 들은 바 없다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현송월은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였을까요? 매일 밤 녹음기를 우체통에 넣으러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녹음기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송월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낯선 군인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도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상부 지시로 이 구역은 통제 중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현송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잠시 후 중앙당 보위부 간부가 나타나 우리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현송월 동무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니 모든 일정은 취소되고 업무는 중앙예술단으로 이관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은 북한에서 종종 숙청이나 처벌의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곤 했어요. 리설주의 계획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건강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이틀 후 저는 중앙당 문서고에서 내부 문서를 정리하던 중 현송월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반체제 위험 인물에 대한 비공개 처리라고 쓰여 있었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송월이 실제로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녀가 사라지기 며칠 전 저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한에 가면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말이 누군가에게 들켰을까요? 아니면 제가 리설주에게 보고한 내용이 왜곡되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 어쩌면 제가 그녀의 파멸에 일조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현송월이 저를 원망하며 바라보는 꿈, 그녀가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현송월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사진은 벽에서 내려졌고 그녀가 사용하던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북한 체제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도 지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현송월의 예전 비서실장에게 그녀의 소재를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이름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말을 끝으로 비서실장은 제게서 멀어졌고 이후로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현송월이 사라진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집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내 박서연이 직장에서 돌아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교육성 산하 출판사였던 그녀의 직장이 갑작스럽게 폐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구조조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사전 공지도 없었죠. 그날 저녁 아들 강도현의 학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시설 보수를 이유로 당분간 등교하지 말라는 통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어요. 우리 가족을 향한 경고였죠. 집 근처를 살펴보니 매일 밤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로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늘 인사하던 아파트 경비원도 이제는 제가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도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사무실에서의 변화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 책상은 동료들과 분리된 외진 자리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회의에 초대받는 일도 줄었고 중요한 문서는 더 이상 제 손을 거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언제나 사용하던 전략이었어요. 직접적인 공격 대신 침묵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었죠.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늘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실제로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제 망상이기도 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저와 제 가족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눈치챘지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아들 도현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앉혀놓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서연아, 지금이 아니면 우리 모두 사라질 거야. 같이 떠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눈빛도 보였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새 삶을 얻지만 실패하면 수용소행이거나 최악의 경우 총살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현송월처럼 서서히 정리될 것이고 제 가족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모으고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챙겼어요. 주변의 감시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은 비밀리에 그리고 조금씩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아들 도현에게는 여행이라고만 말했어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도현이 살금살금 다가와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공포를 어린아이에게까지 주는 체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신의주로 가는 출장 명령서를 위조하고 그곳에서 밀수꾼의 도움을 받아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는요. 매일 밤 창밖에 주차된 검은 차를 보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감시가 우리의 결심을 더 굳게 했습니다. 이 감옥 같은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확신이요. 이후 탈북을 준비하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동료들과 대화하고 저녁에 귀가하는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신의주로 가는 출장 명령서를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중앙당 문서과에서 일하는 학창시절 친구 덕분에 공식 서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죠. 아마도 알고 있었겠지만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다음은 여행 가방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최소한의 필수품만 챙겼어요. 겨울용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현금. 이 모든 것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차가 잠시라도 사라지면 그 틈을 타서 물건을 숨겼죠. 출발 전날 밤, 아내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은 어린 나이에 느껴지는 불안감에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 뒤뜰로 나가 땅에 묻어둔 현송월의 쪽지를 꺼냈어요. 비닐로 잘 싸서 제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한에 도착했을 때 유일한 보호막이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온 곳, 아들이 첫걸음말을 뗀 곳, 아내와 함께 꿈을 꾸던 공간이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짐은 최대한 평범한 여행 가방에 담았고 모두 일상적인 출장처럼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정문 대신 뒷문으로 나가 미리 약속해둔 택시에 올랐죠. 집 앞에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안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마도 감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찍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의주행 기차를 타는 순간까지 숨이 막혔어요. 역에서 신분증을 검사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장 명령서 덕분에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첫 번째 고비를 넘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후 계획대로 정부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어요.
이것도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미리 연락해둔 밀수업자를 만났죠. 그는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그 순간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우리는 강변의 한 창고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공포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죠.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는 정보였으니까요. 자정이 조금 지나 우리는 작은 목선에 올랐습니다. 밀수업자는 압록강의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배에 올라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즉시 총살이었죠. 아들은 공포에 질려 아내의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달빛이 약했고 우리는 30분 만에 중국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단둥 외곽의 어두운 강가에 배가 닿는 순간 북한을 탈출했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중국에서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밀수업자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미리 준비된 조선족 농가에서 하루를 숨어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위조된 신분증과 간단한 중국어 인사말을 배웠어요. 다음 날 우리는 준비된 차를 타고 중국 남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여정은 악몽 같았어요. 때로는 차로, 때로는 도보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이었죠. 중국 경찰의 검문을 피해 우회로를 택하기도 했고 때로는 혼잡한 시장에 섞여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열흘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에 도착했어요. 국경은 밀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야간에 도보로 넘어야 했습니다. 뱀과 독충의 위험, 국경 수비대의 총격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아들 도현이 지쳐 울기 시작했을 때 아내 서연이 등에 업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했죠. 라오스에 도착한 후 마침내 우리는 한국 정부와 연결된 NGO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임시 거처와 식량을 제공했고 태국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메콩강을 건너야 했어요. 작은 보트에 올라 또다시 국경을 넘는 순간 현송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자유의 땅까지 이제 몇 단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태국에 도착한 우리는 현지 이민국에 자수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 수속을 밟았어요.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도감, 기쁨, 슬픔, 그리고 새로운 두려움이 모두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뒤를 돌아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입국장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죠. 평생 살아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고층 빌딩들,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TV로만 보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신기한 듯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감시 카메라가 없었어요. 복도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 아내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의 기억, 현송월의 얼굴, 그리고 우리의 위험한 탈출 여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주머니에 숨겨둔 그녀의 쪽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쪽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정원 조사관과 첫 면담을 가졌어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탈북 동기를 물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송월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그의 질문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은 어떻게 될까? 현송월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북한 정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을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현송월의 비서였습니다. 그 순간 조사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는 녹음기를 꺼내며 제게 다시 한번 같은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송월의 지위, 리설주와의 갈등, 그녀의 사라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감시와 위협까지. 말을 할수록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안주머니에서 비닐에 쌓인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현송월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조사관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어요. 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나만에 가고 싶다라는 단 한 줄의 문장을 보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이후 그는 제게 쪽지를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만의 짐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질문, 다른 각도에서의 검증이 이어졌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과정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생각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정원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착 지원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조사가 모두 끝나고 하나원의 작은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고 아들 도현은 처음으로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 행동, 꿈까지 통제하려는 억압적인 시선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것은 달콤한 부담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 교육이 이어졌어요.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것이 새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검열하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으니까요. 밤이면 종종 현송월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이곳에 와서 자유를 느껴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꿈꾸던 세상에 제가 대신 와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저와 제 가족은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송월의 진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었으니까요. 이후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녘, 저는 자주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북한에서의 기억, 현송월의 사라짐, 그리고 위험한 탈출 과정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시켰죠. 어느 날 아침,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송월의 쪽지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중요한 증인으로서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이제 그녀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으니까요. 증언을 마친 후 국정원 요원은 저에게 현송월의 쪽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았어요. 단 한 줄의 글씨, 나만에 가고 싶다. 이 짧은 문장에 그녀의 모든 꿈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결심했어요. 현송월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그녀가 반역자가 아니라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다는 진실을 전하기로.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감시의 눈길 없이, 도청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아내 서연이 새 직장을 구했고 아들 도현은 학교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현송월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꿈을 대신 이루어낸 죄책감과 그녀를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녀의 쪽지는 이제 제 서재 책장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언젠가 북한이 변화할 때 그녀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그녀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현송월의 마지막 메모. 그녀의 작은 꿈. 저는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못 간 길을 대신 걸어온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으니까요. 믿을 수 없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탈북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문서 안에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국 이름들과 북한의 끔찍한 진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겪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수혁이라고 합니다. 한때 평양중앙병원의 유망한 의사였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거리 교화소의 철문이 제 뒤에서 닫혔을 때가 말이죠. 코를 찌르는 부패한 냄새, 얼룩진 콘크리트 벽,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처음 딛는 발걸음마다 다리가 떨렸어요. 언제 총부리가 뒷머리를 관통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죠. 첫 환자는 광산에서 다친 남자였어요. 등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 하얀 척추뼈가 비죽이 드러나 있었죠. 제 손에는 소독약 한 병과 낡은 붕대뿐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통증에도 반응하지 않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짓눌린 수감자의 절단 수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녹슨 톱으로요. 수감자의 비명은 제 뇌리에 새겨졌어요. 그럼에도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죠. 수술 후 수감자는 절단된 다리를 바라보며 이제 일을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결국 그 노동자는 배급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고 말았죠. 그렇게 매일 의무실에는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환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럴수록 제 감정 또한 무뎌지고 말았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간수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랐죠. 간수는 저를 특별 감시구역이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국군 포로들이었거든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말로만 듣던 남조선 사람들을 직접 보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쥐들이 들끓었고 변기는 넘쳐 악취가 진동했어요. 겨울이면 살을 애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그들은 철저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567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수의 명령으로 그를 치료했어요. 솔직히 남조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치료를 하면서 저는 점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뼈만 남은 몸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제대로 펴지지 않는 허리, 갈라지고 골마버린 피부가 보였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게다가 567번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손톱이 뽑혔던 자국, 전기고문으로 보이는 화상 자국 등에는 채찍으로 맞은 흉터가 그물처럼 새겨져 있었죠. 그는 국군 포로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언젠가는 내 나라가 나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처음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567번은 이미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으니까요. 그의 청춘은 사라졌고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나만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희망이 현실적인지 물었을 때 567번은 깊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리면 올 거라 생각했소. 그러다 몇십 년이 지났지. 하지만 난 지금도 믿고 있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단단할 수 있는지 존경스러울 정도였죠.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군인이며 나만이 자신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567번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끌고 가 얼음물에 던졌어요. 한겨울이었죠. 그들은 나만 놈은 차게 해줘야 정신을 차린다 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몰래 챙겨둔 해열제를 주었죠. 발각되면 저도 처벌받을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567번은 기침할 때마다 핏덩이를 토했어요. 폐결핵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폐는 이미 반쯤 망가져 있었죠. 아마 젊은 시절 탄광에서 노동을 오래 한 탓이었을 겁니다. 마땅한 약이 없어 저는 약초로 끓인 물만 건넸습니다. 그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군 포로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나만 뉴스를 조작해 들려주며 너희를 버렸다 고 속이기도 했어요. 가족이 보낸 편지라며 나가 죽어버리라는 내용이 적힌 가짜 편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567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상해 안쪽을 봐달라고 했어요. 그곳에 진짜 이름이 수놓아져 있다며 만약 제가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그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했죠. 나는 567번이 아니요.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의무실에도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간수가 문을 열고 567번이 쓰러졌다며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탕 속에 567번이 엎드려 있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삽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어요. 간수장은 꾀병을 부린다며 567번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567번에게 달려갔어요. 손목에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죠. 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심장이 매우 약하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간수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간수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연기를 잘한다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죠. 567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은 겨우 이어지고 있었지만 일어설 힘은 없었습니다. 교화소에서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불문율이었죠. 간수장이 몽둥이를 들자 저는 반사적으로 567번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가 병자이며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어요. 그 순간 등에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죠. 간수장의 몽둥이가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쓰러졌어요. 다른 간수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567번에게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내려쳐졌어요. 한 번, 두 번. 소리도 나지 않았죠. 그저 툭, 툭 하는 둔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567번이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했죠.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 순간 간수장의 몽둥이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567번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간수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살인이라고 외쳤어요. 간수장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을 다시 해보라며 위협했죠. 그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사고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겁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굴복했죠. 간수장은 저를 던지듯 밀쳤습니다. 장부에는 노동 중 사고로 기록하고 시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567번의 시신은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뒤를 따랐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죠.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도 애도도 없었어요. 그저 불망산으로 보내질 뿐이었죠. 그곳에서 그의 시신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게 되겠죠. 50년을 넘게 포로로 살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567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군인임을 잊지 않았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부심을 지켰죠. 그러나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567번의 수감동으로 갔어요. 이제는 빈 침상뿐인 그의 공간에서 낡은 군복 상의를 찾아냈습니다. 안쪽에는 실로 수놓아진 이름이 있었죠. 김용덕. 그제서야 567번은 숫자가 아닌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국군 포로들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이런 죽음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한 노인이 그들도 언젠가는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니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67번. 아니, 김용덕 씨의 죽음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교화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이번만큼 저를 괴롭힌 적은 없었죠. 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567번. 아니, 김용덕 씨의 죽음은 무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망산으로 향했어요. 시체 소각장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의 존재는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연기를 바라보았어요. 북한에서는 김용덕 씨의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노동 중 사고로 처리되고 숫자 하나가 줄어들었다는 기록만 남을 뿐이죠. 누구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의 이름, 그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 말까지. 그가 숫자가 아닌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어요. 의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교화소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교화소에 온 지 5년이 되어갔어요. 이론상으로는 1년 후 출소가 가능했죠. 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출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감시 대상자가 되어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본 것들, 알게 된 것들은 당국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길 원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두만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곳을 완전히 벗어나야 했죠. 그러나 탈출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적발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더 깊은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의무실에서 일하는 덕분에 교화소 여러 구역을 드나들 수 있었죠.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이점이었습니다. 저는 감시병들의 동선을 조사했어요. 그들은 정확히 15분마다 교대했고 담장 순찰에는 5분의 공백이 있었죠. 경비견은 3마리였고 모두 북쪽 정문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화소 동쪽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했어요. 약품 창고에서 저는 조금씩 물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 붕대, 성냥, 작은 것들이었지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수감자에게서 건빵 몇 개를 구했죠. 그에게 약을 주는 대가로 말이에요. 지도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경비실에 걸린 지역 지도를 기억해 두었어요. 교화소에서 두만강까지의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죠. 약 80km의 거리였습니다. 산길로 가면 3일 정도 걸릴 것이에요.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강물이 불어나 위험했어요. 봄이 가장 적합했죠. 4월 초 눈이 녹기 시작하고 밤이 충분히 길 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이었어요. 제가 탈출하면 다른 의사가 부임할 때까지 환자들은 방치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 시스템에 일부러 남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치료한다 해도 그들은 결국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죽어갈 뿐이었어요. 특히 국군 포로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70년 가까이 견뎌온 것은 조국에 돌아가기 위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했죠. 밤마다 저는 탈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교화소 탈출, 산길 이동, 두만강 건너기, 중국에서 숨어 지내기. 모든 단계가 위험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저는 김용덕 씨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목표가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숨만 쉬는 시체가 아니었어요. 계획했던 날이 왔습니다. 4월에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이었어요. 저는 몰래 모은 물품들을 작은 보따리에 싸서 옷 안에 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덕 씨의 군복 조각을 만졌죠. 그것은 제게 일종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의무실을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야간 근무를 서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복도로 나왔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동쪽 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순찰 간격의 5분을 기다렸습니다. 담장 모퉁이에 쌓아둔 상자들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철조망을 넘는 순간 옷이 찢기며 살이 베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교화소 밖으로 나온 후 산길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제 탈출을 발견하면 즉시 추격에 나설 것이 분명했죠. 사흘 동안 저는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가져온 건빵과 약간의 물로 버텼죠. 추위와 배고픔, 공포가 저를 괴롭혔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넷째 날 새벽,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어요.
국경의 마지막 장벽이었죠. 저는 숨어서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마다 교대했어요. 교대 시간에 잠깐의 틈이 있었죠. 밤 11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변의 어둠 속으로 움직였어요. 강은 예상보다 넓고 거칠었죠. 봄이라 얼음은 녹았지만 물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경비병들이 막사로 들어가는 틈을 타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어붙을 듯한 물살이 폐로 밀려들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젓고 다리를 움직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죠. 거기 서라.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어올랐죠.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강물은 제 몸을 삼키려 했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이 들렸죠.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드레날린이 그 고통을 덮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어깨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다행히 총알은 관통하지 않고 스쳤을 뿐이었죠. 숲속에 숨어 제가 준비해온 붕대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도망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북한 탈북자를 찾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죠. 국경 지역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했어요. 첫 며칠은 숲속에서 지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온몸이 젖은 채로 떨어야 했죠. 산에서 캠풀과 나무 열매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어깨 상처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죠. 다행히 국경에서 8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친절한 조선족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 상처를 치료해주고 며칠간 숨을 곳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분은 탈북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분이었죠. 서울로 가야 합니다.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제 말에 노인은 깊이 생각하더니 중국 내륙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어요. 언제든지 검문에 걸릴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트럭 뒷칸에 숨어서 때로는 밤새 걸어서 저는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선양, 베이징을 거쳐 상하이까지 갔죠.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약간의 돈을 모았어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상하이에서 저는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죠. 한국 정부는 당신 같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저는 태국으로 가는 루트에 합류했어요.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이동했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신문과 확인 절차가 이어졌어요. 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죠. 특히 김용덕 씨와 다른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죠. 북한을 탈출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용덕 씨는 끝내 자유를 찾지 못했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인천공항에서 저는 곧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탈북민이 거치는 필수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라는 단어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조사실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조사관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죠. 조사는 엄격했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제가 교화소 의사였다는 사실, 국군 포로들에 대한 증언이 특히 관심을 끌었어요. 김용덕 씨의 이름을 말했을 때 조사관은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당신 같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국군 포로들이 아직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받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흰쌀밥, 고기가 들어간 찌개, 반찬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교화소에서는 옥수수 가루와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세요.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의 말에 저는 손을 떨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더 먹으라고 권하다니. 교화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에서는 누구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서로 음식을 뺏기 위해 싸우는 모습만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시설이었어요.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북한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교화소에서는 간수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원에서의 첫날, 저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5년간의 교화소 생활, 그리고 1년여의 탈출 과정. 그 모든 악몽이 끝났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ATM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인터넷 활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나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제게 악몽에 시달리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물론 시달렸죠. 밤마다 김용덕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악몽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난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죠. 슈퍼마켓에 가면 수십 종류의 라면이 있었습니다. 교화소에서는 선택이란 것이 없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자주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김용덕 씨와 같은 국군 포로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수감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이끌었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특히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죠. 첫 증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교화소의 실상을 말했어요. 수용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우, 의료시설의 부재, 굶주림과 고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제가 본 국군 포로는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죠.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증언할 때마다 김용덕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라는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그의 이름과 죽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국군포로 가족단체와의 만남도 이어졌어요.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조차 모른 채 기다려온 가족들이었죠.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들의 눈빛을 마주하기 어려웠어요. 한 할머니가 김용덕이라는 이름을 듣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60년 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군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60년이란 세월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기어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용덕 씨는 끝까지 조국을 믿었는데 조국은 그를 구하지 못했죠.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국군포로 이야기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언은 정부에도 압력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교화소의 실상을 전했어요. 그들은 충격에 빠졌죠. 같은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거리 교화소에서는, 그리고 북한의 다른 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남겨온 환자들, 동료들,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국군 포로들까지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점차 저는 인권 활동가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함께 일하며 증언집을 발간했어요. 국제사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죠. UN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교화소의 철문 소리, 고통받는 환자들의 신음, 김용덕 씨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제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저는 정거리 교화소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국군 포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리기로 했죠. 제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정거리 교화소로 가서 김용덕 씨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자부심과 신념을 기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침묵은 가해자만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